네, 김지의 도시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일가를 출국 금지한 사실이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청와대도 몰랐고 법무부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검찰총장 윤석열 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검찰의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시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참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금틀 NH농협.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은요 역시 메이킹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가족여행 가신다고요? 호텔 예약하셔야죠. 트리바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필터를 선택. 수많은 웹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리바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리바고. 다영 씨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난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만 우리 셋을 어떻게 다 키웠을까. 엄마가 돼보니 이제야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생했어 엄마.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법무부도 몰랐고 청와대도 몰랐고 조국 후보자 본인은 당연히 몰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의미 있는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모친, 동생, 처남 모두 다 출국 금지시켰다. 펀드 운용사, 운동학원, 당국대 등등 검찰 특수부를 투입했습니다. 특수부, 검찰총장 바로 밑에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30여 곳을 긴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핫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가 과연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일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예요. 우리 몰랐어요. 압수수색 사전에 몰랐다. 일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을 향해서 불쾌한 기색마저 나타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전용 수소차를 시승하는 행사를 갖고 있었는데 청와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과 있었던 한 라인을 지금 검찰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라인을 끊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기분 나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과거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당부를 과연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검찰의 수사를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조국을 구하기 위한 방탄용 면죄부 수사냐 아니면 윤석열 표의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행해지는 수사인가. 오늘 한국일보 제목이 정말로 결연합니다. 과연 이번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좀 따지고 봤더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는 뭔가 일정 정도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검찰이 지금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를 잡은 것이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뇌부 하명 수사를 맡는 특수부를 배당했다는 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법무부에 통보도 안 한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직접 결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하자마자 벌써 문건 나왔어요. 어떤 문건이냐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의전원 교수의 PC에서 나온 문건인데 그 교수가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인력을 했다. 역할을 했다. 압수수색 과정 개인 컴퓨터에서 부산시장님 면담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청와대도 그리고 대통령의 주치 당사자도 조국 수석에게 도움받은 바 없다. 더 나아가 조국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이 의전원 교수에게 도움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결과 나온 이 파일 문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불거진 새로운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인 엄마 도움으로 부정 입학을 한 서울대 치전원 합격 딸. 서울대학교는 그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엄마 교수님은요, 제자를 시켜서 허위 연구 실적을 꾸미고 딸의 이름을 대필 논문에 단독 저자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치 전 원에 합격했으니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입학 자체를 취소한 겁니다. 이 사건 듣다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 같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생활 이슈도 하나 보죠. 재활용 안 되는 색칠되어 있는 페트병이 내년부터 모두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다, 페트병. 내년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재활용 용도에 따라서 4개 등급 표시한다는 건데 뭔가 투명한 색깔의 사이다. 뭔가 지금으로선 어색하긴 합니다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바꿔야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 민주당의 할 말은 한다 소신파 의원 조홍천 의원님과 강원도의 힘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출국 금지.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을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한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누구 덕분에 한 자리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 한 자리가 자력으로 만들어진 자리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도 파헤쳐 보시죠. 2가지 키워드 준비했고요.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방위적이었고 깜짝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본인도 청와대도 법무부도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을 저희들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출국 금지. 과연 누구누구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한 것이고
검찰의 출국 금지 의도는 무엇인지 오늘 긴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일가 출국 금지. 먼저 부인 출국 금지됐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지금 오늘 출국 금지까지 한 거예요. 이제 어디 외국 못 가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 딸 논문 및 사모펀드 두 가지 의혹을 모두 다 받고 있어요. 특히 딸의 각종 스펙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이 부인인 정모 교수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이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로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동생, 처남 모두 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한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한 건데 이거 처음이죠. 유사일에 뭐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처음 있는 같은데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단행이 됩니다. 청문회 대상자가 검찰에 강제 수사 받은 적이 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검찰이 그냥 가서 압수수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요. 그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단순히 제기됐던 의혹의 범위를 넘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후보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전격적인 배경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펀드를 관련되고 둘러싸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데 이 친척들이 얼마 전에 돌연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 경위를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은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니까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건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9월 2일, 3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커질 정도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그 자리에 저희 취재 기자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제 특히 단국대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던 그 단국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조국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죠. 제1저자로 등재시켰던 교수에게 장 교수죠. 업무방해 혐의. 당신은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러니까 소아병동에 있었던 이 장 교수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단국대 관계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야, 경찰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단국대 주변 관계자들의 반응까지. 어제 저희 취재 기자가 저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파로서 저희가 재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국대 교수에게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교수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피의자다.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해당 교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 청문회를 합의하자마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고 오늘 출국금지까지 나왔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사일에. 그럼요. 청문 후보자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어쩌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순간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사실 우리 한국당이 어제 오늘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찬회장에서 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한 30군데 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경악을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렇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청문회 합의하자마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검찰 수사 중이므로 나중에 검찰 수사를 보고 뭐 판단하겠습니다. 그걸로 뭐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결국 청문회가 무력화됩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본인이 수사 중이거나 본인이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 한 의견과 그래서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과 또 한 측은 아니다 윤석열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지 간에 청문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당으로서는 청문회를 합의를 했었지만 그때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개시가 되기 전이고요. 지금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강제 수사가 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는 범죄 사실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범죄 개연성이 높은 그런 후보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그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 능력 면에서 장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게 청문회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 청문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찬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그 법사위와 그다음에 조국 청문회 TF 팀원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청문회를 하지 말고 국민들과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에 공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청문회를 한 것이 맞다. 그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은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분은 아마 자식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때 정말 사퇴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후보자 사퇴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점을 놓치고 그 왜 놓쳤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안 놔줘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진언을 해서 장관 후보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조국 한 분뿐이겠습니까? 제대된 후보자, 뭐 강제수사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내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오늘자 조간신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 발짝 더 나간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여야 간의 청문회에도 지금 무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긴박하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렇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윤 총장입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전직 검찰 출신이자 또 전직 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었던 조응천 의원님 나왔는데 조 의원님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의 이번 압수수색이 혹시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범죄 문제를 정리해주기 위한 이른바 청와대와 검찰총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에 들어간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조홍천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느 쪽이에요? 네, 어제 압수수색 직후에 청와대 관계자나 또 법무부 쪽, 또 우리 여당 쪽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놀랬다는 게 주정이죠.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몰랐다? 예, 몰랐던 것 같고 심지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차 이동 중에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조국 수석 또한
이 적선동에 있는 빌딩으로 출근하다가 들었다. 다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고 하면은 검찰이 지금 이 수사권 조정 이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거는 뭐 되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주체가 당초 우리는 형사 1부로 알고 있었는데 특수 2부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 이 고소고발 사건인데요.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했다는 것은 일단 이 사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다. 형사부에 맡겨뒀다가는 시간도 끌고 진상도 밝히기 힘들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걸 특수부가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정황이 있어야 발부가 된다. 예,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최근에 법원은 압수영장 발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범죄의 소명이 다 되었을 때 이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실체를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걸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전대미문에 청문회 개최 전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이런 수사를 함으로써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여론 형성에도 일정 부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론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또 인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런 정무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논리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모펀드 관련자 3명이 지금 출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 다 출국하고 증거인멸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늑장 수사해서 봐줬다 이런 또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국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났을 때는 검찰로서는 또 답답한 거죠. 왜냐? 검찰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직접 지휘는 안 하지만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조국 본인 혹은 그 과적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또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 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는 어쨌든 증거 빨리 확보하고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무적인 부담감을 지고서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검찰 수사 잘했다는 거죠.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에게 검찰총장이 칼을 겨눈 겁니다. 문의 페르소나를 겨눈 윤석열의 칼, 날카로운 칼.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다. 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윤리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범죄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 검찰이 개입하겠다는 거. 검찰, 조 후보자의 의혹들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상당히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과연 이번 검찰 수사가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죄부용 수사냐, 아니면 정말로 윤석열 후의 결단이냐,
이에 대해서도 양분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일단 청와대가 알았나 몰랐나요? 당혹감 속에 불만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청와대 관계자.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당혹감의 불만 기류들도 있었어요. 청와대 한 관계자는요. 우리도 몰랐고 사전 혐의 없었다. 검찰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교감설도 나오고 있어요. 압수수색 실시 전에 청와대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다. 법조계 관계자는요. 검찰의 의지는 향후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 수사가 과연 방탄수사냐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청와대가 조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이다. 수사 중 사안이란 이유로 청문회 검증을 막기 위한 수순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생리를 모르는 정치권의 상상에 불과하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요. 청와대와 검찰의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단서가 나온다면 이건 정권 전체가 무너질 일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양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부글부글해요. 이거 혹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건 아니냐? 네. 그런데 그 논평은 사실 너무 뜬금없는 논평이네요. 예. 지금 검찰총장 지시하에 특수부가 움직여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이라고 하는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 자기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려고 그런 문제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이 사안을 파악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의 이런 여러 가지 비행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국 후보자를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더 있다가는 우리 정권의 명운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중요한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와 교감하지 않고 한다. 참 믿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교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이 본인의 분신인 조국 교수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놔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계속 아마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놔줬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고 그 밑선에서는 검찰과 사실 교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정도로 물론 제가 이제 검찰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뭐 검찰 내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예. 특히 특수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특수부는 압수수색 영장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항상 압수수색 영장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청와대나 대검에다 통보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궁색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홍천 의원님도 방금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세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검찰이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정부적인 고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더 두고 봤다가 나중에 늑장 수사가 했다라고 비난을 받을 것인가 윤석열도 똑같네.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중에 초이스를 했는데 두 번째 걸 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 이양수 의원님 그 청와대에 계셨으면서 좀 그러네. 윤석열 총장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뭐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해서 그 아주 청와대가 뒤집어졌죠. 그때는 청와대 민정의 검찰에 대한 그립이 몹시 셌을 때입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했던 분인데 지금 저렇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왜 차 몰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관이 왜 차 안에서 그걸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청와대로 막바로 연결되는 한라인은 없습니다. 법무부 통해가지고 하는데요. 장관이 모르고 가다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몰랐어요. 몰랐다.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은 모르시게 자기들만 알고 그게 뭡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임명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고 계셔야죠.
그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다? 그거는 전 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두 분의 공통점은 청와대가 알았든 몰랐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 사실 소명에 일정 정도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의견을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된 것도 모친, 부인, 동생, 처남이란 거잖아요. 가족은요? 그러니까 가족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금이 됐고 압수수색도 조국 후보자 본인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조홍천 의원님은 민주당의 공식 논평,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네요. 아이고 자꾸 몰아가지 마시고 그거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검찰이 그거 방해하려고 지금 수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입장에 동의 못한다. 몰지 마시고. 네네. 네. 검찰이 살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는 거라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검찰 수사엔 진정성이 있다.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과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서울대, 고려대 등 로스쿨 등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학생들이 좀 짜증나고 화가 날 만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압수수색까지 된다니까 뭔가 증거가 있었나? 살짝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안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냥 해도 되니까.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고요. 끝까지 밀어붙이시려는 그런 태도가 더욱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강제 수사,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출국 금지. 조국 후보자가 과연 오늘 출근길에는 어떤 입장을 할지도 궁금해요. 과연 자진 사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겠다, 받겠다 이렇게 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다면 오히려 본인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변화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진행자의 이야기 중에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엄밀히 보면 아직 그렇진 않아요. 본인은? 네, 왜냐하면 지금 관련 규정들, 검찰사건 3부규칙 등을 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입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모든 언론에서 따지고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단서가 나와서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증거물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물론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아직 청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발부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언론에서도 요즘에 그 취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다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검찰에서 순서를 밟아가기 위해서 일단 아껴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셨고 한 분은 또 검찰에도 계셨다가 전 정부 청와대에 계시고 이번 정부 청와대에도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당 야당 다 함께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새롭게 제기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할 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그 교수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본인이 문서를 남긴 그 문서가 어제 검찰 압수수색 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언론들에게도 공개가 됐습니다. 야, 요즘 정말 빨라요. 어떤 문서인지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의전원 시절 조모 씨에게 장학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인물입니다. 이 개인 PC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문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 정확하게 제목이고요. 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노 원장이 문 대통령님의 주치의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소속 강대환 교수로 선정되는데 내가 깊은 인력, 그러니까 깊은 역할을 담당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문서를 남긴 그 문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에게 지급된 딸에게 지급된 의문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혹시 조국 후보자에게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조국 후보자가 뭔가 그 보답으로 무언가를 준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허은하 소장님. 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통해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 공교롭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그분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사실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봤던 뉴스가 사실은 대통령 주치의 얘기였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얘기. 대통령 주치의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서울대가 아니라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출신의 의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 사실은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말 탕평 정책 하시는구나. 그래,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돌아보면서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이 될까 두려운 게 일반 국민의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오비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 더 슬프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국 교수와의 연관서를 당사자들이 부인을 해왔습니다. 청와대와 당사자들의 입장 함께 보시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주치의로 위촉된 것이다. 조 후보자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노 원장은 본인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지금 문서를 쓰고 있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 본인의 입장, 지금까지는 노 원장이 내가 주치의가 되는데 힘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교수가 위촉될 그 당시 안팎에서도 특혜 위촉 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 교수와 강 교수가 서로 친밀해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의전원 내부에서 돌았다. 노 교수가 평소 정치권의 로비를 많이 한다는 소문 등이 파다해 특히 젊은 교수들의 불만이 컸던 상황. 그렇다면 저 노 교수가 무슨 인맥으로, 무슨 수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본인 주장대로 역할을 했다는 거냐? 그 고리가 조국 후보자가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데 세 사람이 나란히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두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까지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함께 있는데요. 네, 지금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도 아직 3명 사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2명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언제적이냐면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5년도 첫 학기에 입학하고 나서 유급을 하지 않습니까? 유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니까 아주 공교롭게 조 후보자 모친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림을 기증하게 되고 그 그림을 기증하게 됐던 자리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핵심 문제에 노원중 교수까지 같이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것이고요. 얼마 전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지급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부산대 의전 원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의전 원장과 노환중 교수 조국 후보자가 같이 모여있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된 보도 중에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사진 올라왔는데 사진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조국 후보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핵심 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진 움직이지 말아봐요. 왜 이렇게 움직여? 네.
네.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예, 말씀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노 교수가 핵심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 원장이 나서갖고서는 장학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건대 2번이나 유급을 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과 전혀 다르게 6학기 연속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특혜에 대한 의혹들이 짙은데 부산대 의전 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건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도와주고 여기에 대한 야권에 대한 공격,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속된 말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제 이 정도 상황이 왔다라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대가성에 관련돼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깊게 개입돼 있는지를 이제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 노 교수에게 너무나 좀 아쉽고 당혹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고 오거돈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면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나 권양숙 여사를 돌봤고 내가 이렇게나 정치권과의 인맥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투석까지 돌았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딸에게 장학금 특혜를 주고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임명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특혜가 이런 의혹들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부산시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산 의료원장이 임명이 되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힘을 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붙이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특혜를 이용해서 서로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걸 떠나서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대통령 주치의는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부산대를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주치의는 자기 본업을 하면서 항상 대통령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동숭동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가깝고 그리고 연세대학이 신천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가깝고 해서 서울대학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나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을 대부분 주치의로 해서 이렇게 수시로 와서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하도록 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사실 부산대에 근무하시는 부산대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주치의로 딱 됐을 때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400km 떨어지신 의사분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울을 오셔가지고 이제 검진을 하시고 뭐 주치의 활동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건강을 과연 잘 체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참 의아해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내세웠던 것이 뭐 어느 대학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을 탈피해서 지방에도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나 보다 했는데 이 문서가 딱 나오면서 이건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사리적으로 사역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건 제대로 된 처벌을 주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노환중 교수가 본인이 크게 역할을 했다라는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조국 후보자가 뭐 딸에게 장학금 받은 대가로 뭘 해줬다라는 전혀 근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홍천 교수님. 네. 이 조홍천 교수님, 노환중 교수는 왜 그런 문건을 썼을까요? 아마 그게 부산시장 만날 때 말씀 자료로 스스로 만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부산시장 그 밑에 그 소속기관으로 부산의료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 인사 같은 거를 부산시에서 할 겁니다. 새로 이 부산의료원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 이렇게 저렇게 좀 잘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진료만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대통령 주치의 이번에 선정된 거 보셨죠? 그거 제가 했어요. 라는 거 같은데 저는 조금 포인트를 달리 해가지고 이거 압수수색이 어제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분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압수물 분석. 하고 또 하드디스크 카피한 거, 이미지 카피한 거 그거 분석하고 있을 그런 시기에 어떻게 12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외부로 na와요. 저는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런
티 같은 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 수사 보안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고 대통령 주치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 주치의 가지고 전 정권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적인 감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는지 앞으로 검찰에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 많은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 대통령 주치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보는 거 아닙니다. 의무실장으로 따로 있어요. 상주하는 의무실장이 있고 주치의는 대개 내과 의사가 되는데 한 1,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전반적인 건강 상황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희 기자들도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취재를 하고 있다는 점 덧붙여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오늘 또 나왔어요. 조국 아들도 뻥튀기 스펙. 조국 후보자의 아들 조 씨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참여위원회에 고3 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10일 지난 뒤에 2차 추가 모집이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 조용히 진행이 돼서 4명밖에 응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1명은 면접에 불참해서 결국 3명만 면접을 봤는데 조국 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이 추가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아들 이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 활동 전체 19번 회의를 했는데 15번 안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인증서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5번 이상 활동 및 회의 불참한 자는 해촉을 하게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아들은 어떻게 박원순 시장에게 저런 인증서까지 받아갈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정인 라인 장학금 의혹도 오늘 제기됐어요. 조국 후보자 아들 지난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 장학금 250만 원을 수령했는데 연구조교인 A 교수가 문정인 특보의 직속 후배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지금 왜 화가 나고 왜 미안한지에 대한 거를 좀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말씀이 지금 특권층을 유리하게 한 입시 정책의 문제이지 조국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 학부모에게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연대 나오셨지만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가고 싶고 서성한, 뭐 서강대, 그다음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 싶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서 정말 학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입시 정책이 잘못된 거 저희는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아이들 좀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그러면 당신들도 꼼수를 부리지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따님, 딸을 비롯해서 이제 아들까지 스카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었던,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 스카이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오늘 또 학부모들 땀치고 한 번 더 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 박사님. 네. 조국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가는 곳마다 다 장학금을 받았고. 그 조국 후보자가 과거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경제력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최근에 되게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런 장학금을 받았니 참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대학원에 처음 입학하게 됐을 때 조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교 장학금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장학금인데요. 대학원에서 이런 장학금 받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교수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에 대한
굉장히 심부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대한민국 조교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조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알게 된다면은 과연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저 연세대학교 첫 학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조교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교들과 똑같이 활동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거 제가 지방의원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참여위원회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도 그 지역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시간을 빼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하게 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였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공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규정에 대한 정당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에다 떨어졌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바라보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될지 찹찹한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이 오늘도 조국 후보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이 조국에게. 자, 2013년 10월 21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라는 글을 남겼고요. 2016년 12월 1일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1일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조국이 조국에게였습니다. 자, 조국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살펴드렸습니다. 과연 잠시 후 출근길에 조국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출근길 상황도 저희 방송 시간에 들어오면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 산다. 경찰 간부가 혼자 사는 모양인데 감봉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휴일의 문자 세례, 궁금하지 않은 경찰 선배의 사생활. 참, 사생활은 본인만 간직하시지. 서울경찰청 소속의 감찰계장 A씨, 남성입니다. 지난 2018년 1월에서 3월 휴일 후배 여경 B씨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산단다. 어쩌라고요? 오늘 뭐하냐? 등등.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부적절 언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한 뒤 15, 16살 어린 여경과 교제하다가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졌다.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이렇게 사무실에 해요. 징계위는 결국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 수준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신청했고 감봉 1개월로 또 깎였어요.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했어요.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 1개월 감봉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 입장입니다.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 감찰계장 품위 유지를 못해서 1개월 감봉이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경찰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이 경찰 간부가 휴일에 그것도 여자 후배에게 나 이혼해서 혼자 산다. 네. 뭐 어쩌라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예, 그 2019년 7월부터 사실은 새롭게 법이 시정된 거였죠. 그만큼 직장의 분위기를 와해시킬 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의 특성은 왜 이혼을 한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네. 더군다나 그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게 합니다만 내가 15세 연하의
여경과 교제를 했었다. 그런데 몸매가 안 좋아서 사실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마치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 부분 당신이 그런 것을 다 벗어난 나름대로 그 수준 이상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또 자랑과 인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즉 이른바 추근거림의 대표적인 유형 같습니다. 추근됩니다. 네, 추근거리는군요. 그래서 스토킹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토킹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혼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만남을 사실 빙자하면서 또 상대방의 성적 모욕감은 그대로 무시한 채 마치 내가 선택을 한 너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추근거림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직장도 아니고 물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도덕적 척도의 잣대가 되는 경찰이고 더군다나 그 업무 자체도 근무 기관과 조직 전체의 문화를 선도해야 할 감찰계장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손소 변호사님. 애초에는 3개월이었는데 감봉이 또 1개월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분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특히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애초에 그 감봉 3개월 징계였는데 이게 소청을 해서 결국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봉 1개월로 이제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재판 절차를 거쳤지만 재판에서는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연인 관계라는데 그거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그 문자 메시지 이거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이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외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1개월 감봉 처분은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특히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 어떤 그 징계의 수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1개월 감봉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중요한데 이 문자 메시지를 여러 달에 걸쳐서 1개월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적절한 내용이었어요. 또 경찰 조직의 특성을 언급했어요. 경찰 조직은 그 특성상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임무 달성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내는 것 자체는 경찰 조직 내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1개월 감봉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깔끔한 판결이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 이게 경찰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또 뭐 이혼한 분들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이분들도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될 분들인데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후배에게 뭔가 나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이제 뭐 관심 있다는 거 표현하면 다 그러면 이제 감봉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내 연애 같은 것도 그 아름다운 사회관계, 인간관계하고 또 인연이 만들어준 결론이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름다울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무 관계를 이용한다든가 또 사회상규에 반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또 성적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데 이분처럼 뭐 휴일마다 계속 몇 개월 동안 문자를 보낸다면 이건 스토킹이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따스한 로맨스의 표현인지 아니면 나의 성적인 그야말로 기준을 훼손시키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것이 잘 인연이 되면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아마 이번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소총 직전에도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와 같은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혈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의 감정 기준이 주가 되는 것이다. 즉 사내 연애와 따사로운 감정은 보호돼야 될 사적 영역인 것이고 이것이 공적 영역을 벗어나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야기시키는 것은 응당 징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분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이것도 이제는 그냥 옛말이다. 그것이 바로 스토킹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즉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은 남성 지향적 생각인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애정에 대한 척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시대가 바뀌었다.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봉골레 가져와. 이 손님에게는 또 벌금이 부과가 됐어요. 도대체 봉골레 가져와 손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봉골레 진짜 맛있는데. 봉골레 좋아하십니까?
그 파스타지 않습니까? 예. 그 조개 향과 조개 맛에서 나오는 그 정확하십니다. 느낌, 그것에 예. 사실은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뭐만 물어보면 다 분쇄가 안 나요. 이용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작년 여름에 먹은 그 봉골레 파스타를 어디서? 지난해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의 한 음식점을 찾은 주부 A씨, 53살의 여성이에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그 작년 여름에 먹었던 그 작년 봉골레 파스타 가져와 라고 주문을. 작년 봉골레. 직원 B씨는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야, 이 개 XX야, 이 말기도 못 알아듣는 XX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사기 접시를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려 소란을 부려서 손님들이 결국 피신까지 했어요. 이 주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맞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분석이 가능한 이 교수님. 네. 이 주부는 왜 작년에 먹은 봉골레를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업원 입장은 상당히 황당할 겁니다. 황당하죠. 갑자기 그 내가 먹은 봉골레 파스타 갖고 오라고 하니 도대체 그 과거에 근무를 안 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요. 작년에 먹은 봉골레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 메뉴 리스트에는 아예 없습니다. 봉골레가? 네, 봉골레 베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정컨대 아마 이 손님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종업원에게 표한 것은 아니가라고 하는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자랑을 하려고 봉골레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메뉴에 없는? 그렇죠. 이거 또 없다 보니까 체면에 대한 손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세 번째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이른바 갑질 손님 또는 그 진상 손님의 보상 심리가 표현된 것은 아닌가. 즉 유계적 사회 구조로 내가 이 정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올 정도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늘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른바 그 갑질 손님의 보상 심리의 그 왜곡적 표현 이렇게 이유가 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손수 변호사님. 네. 이 작년 봉골레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시점이 토요일 한창 그 바쁠 주말 점심 때였어요. 손님들까지 다 피신해서 장사도 못했는데 300만 원 벌금 적당합니까? 일단 형사처벌 벌금형과 또 민사적으로 이 해당 업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 재산적인 손해, 게다가 정신적으로 입었던 손해까지 합해서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아마 취하는 중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선고된 벌금 300만 원형은 이게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업무방해죄라는 게 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위계, 뭐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재판부는 위력 행사, 1시간 동안 소라는 위력 행사다라고 판단한 거고 법정형만 보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하지만 업무방해 이전 1시간 정도 식당에서 소란 피운 거는 실제로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끝까지 부인했는데 부인했어요? 예. 즉 짐작해 보자면은 이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뭐 어느 정도의 그 손해배상을 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사를 피해자가 표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라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안 갔을 거다. 그렇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은 태국 왕비의 일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농단의 폭로자 노승일 씨가 하플에 출연했고요. 세 번째는 웬 들소대군요. 그 네 번째는 어떤 메달인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인지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하플을 김명민 박사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김명민 박사님. 네, 첫 번째 하플입니다. 태국 왕비의 일상인데요. 태국 왕실이 이례적으로 국왕의 후궁 일상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바로 그 주인공 신이낫 윙와치 라파크디 왕비.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비의 일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멋있네요. 네, 헬멧을 쓰고 전투복을 입는가 하면 딱 각 잡힌 모습으로 전투기에 탑승하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직접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가 하면 수송기에서 낙하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실 육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종사 교육까지 받은 뒤에 근위대에 근무한 왕실의 근위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각이 남다르다 싶었는데, 그런데 태국 왕실은 일상적인 모습도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왕실 모독 혐의가 적용되면 무려 15년의 징역을 받을 정도로 왕실의 권위가 막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궁의 이 같은 일상사진 공개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뭐 허은하 소장님, 그 왕실 근위대장 출신의 여성과 또 이제 혼례를 맺은 이 태국 왕의 사건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그 왕비의 일상이 지금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냥 후궁이라는 단어랑은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진짜 멋진 여성 같아요. 그래요? 예, 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분이 뭐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100년 만에 신인맛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호칭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호칭을 부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예쁜 그리고 착한 그러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진짜로 제대로 본 그 왕이 자신을 뺏길 수 없어서 다른 데 가지 마라.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달라라는 모습이 요즘 디즈니랜드나 미국의 그 영화사에서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제가 좀 헷갈렸네요. 지난 5월 왕실 근위대장 출신과 이 태국 왕께서 결혼하시고 그 2개월 만에 지금 요 왕비를 후궁으로 책봉했다고 하니까 그 근위대장과 이 왕비는 또 다른 분이네요. 이분이 후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개월 만에 지금 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칫잘못 얘기하면 또 왕실 모독죄 15년형이 처해진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건데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후궁으로 이렇게 좀 드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서 지난 5월 왕실 근위대장과 결혼했었던 것과 달리 2개월 뒤에 후궁으로 책봉된 왕비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하플의 주인공은 노승일 씨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K스포츠단 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45분경 광산구 수안지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도주를 합니다. 현장에서 유턴한 뒤에 골목길을 따라서 1km가량 차량을 몰았지만 경찰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경찰 대단합니다. 노 씨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식당 장사가 잘 안 돼서 소주를 서너 잔 마신 것뿐이라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보고 겁이 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SNS에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글을 남기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저격수로 나선 후에 여러 사회활동을 했던 인물의 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노승일 씨,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음주운전 좋지 않은 사례로 이름이 언급돼서 좀 유감이에요. 그때 당시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승일 씨가 그 최순실 씨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검찰이나 사회에 이야기함으로써 고발자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고발을 한 덕분에 본인의 죄는 좀 상당히 경감받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상당히 관심의 대상자죠. 근데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그 나머지 삶은 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통해서 좀 제대로 살아주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흡족할 텐데 이렇게 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 단속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서 굉장히 음주는 조심을 하거든요. 요즘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어도 절대 운전대 잡지 말라는 게 서로 주변에 서로
아주 뭐 술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는 얘기들인데. 아,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술 먹고, 그리고 특히나 경찰이 단속하는데 도주까지 한 것, 이런 것들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씨의 최근 근황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앞의 주인공은 렌터카를 공격한 들쏘입니다. 어우.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거대한 들쏘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탄 차가 들쏘가 이 타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들소 한 마리가 일가족이 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니까 공원에 지나던 한 차량에서 보행자 경보음을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롭던 들소 무리가 이 소리에 놀라서 갑자기 우르르 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 가족이 다른 관광객들처럼 들쏘기가 지나가는구나, 이 달리는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달려오던 들소 한 마리가 미처 차량을 못 본 것인지 이들 가족의 차량과 그만 꽝 부딪히고 만 것인데요. 그 순간 운전자가 내뱉은 한마디가 실소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했던 그 얘기는 보험 가입할 걸. 보험 가입할 걸. 뼈아픈 현실적인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보험이구나.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여행 전에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가족이나 들소가 다치진 않았지만 렌터카 차량은 앞 유리와 보닛 등이 파손된 탓에 상당한 수리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상황이 왔는데요. 이 한 남성 운전자의 웃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 야, 사실은 이건 손소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행 가면 렌터카 많이 빌리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차 렌터카 비용보다 그 자동차 보험 비용이 더 많을 때가 있어서 이 렌터카 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위험의 분산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나누어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고를 실제로 당한 경우에 뭐 신체적인 그런 그 위해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적인 부분만 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부담을 모든 사람이 나눠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요점만 더 말씀드리면 저분이 아마 대인이나 대물은 들었을 거예요. 대인 대물 들었는데. 근데 이게 자차 들기가 참 아깝거든요. 내 차 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들쏘가 받는 건 들쏘한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아마 자차도 들 걸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건 뭐 자연재해로도 분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럼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들이 많아요. 참, 저 들쏘 지나가는데 옆에 소 한 마리가 지나가서 그것도 좀 신기하게 봤어요. 네 번째 하플 사연도 김병현 박사님 소개시켜 주시죠. 네 번째 하플의 주인공은 패럴림픽의 메달 논란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그리고 방사능 위험, 수질 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내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장인 올림픽, 그러니까 도쿄 패럴림픽 메달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닮은 문양이 담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공개된 도쿄 패럴림픽의 대회 메달이 공개가 됐는데요. 메달 중앙을 보면 대회 공식 로고가 새겨져 있고 선 여러 개가 방사형으로 뻗어져 있는데 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방사형 선들입니다. 조직위 측은 일본 전통 부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면서 여러 선이 하나로 보이는 건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가 되는 선수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갈래의 선들이 메달 상단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우길기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우길기를 형상화한 것 같다, 이번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할 이유가 또 생겼다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도쿄 조직위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의 공식 메달인데 일본이 메달 디자인을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종천 의원님, 이거 우길기로 보이세요? 아니면 우길기 아닌 걸로 보이세요? 뭐 우길기를 조금 형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가리비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가리비 같기도 하고. 옛날에 장사했으니까. 가리비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가리비 같다. 근데 저 독일의 나치기 하켄크루이츠인가요? 그거는 그 비슷한 거 걸거나 만들어도 엄벌됩니다. 그래요? 독일에는 나치의 형상, 상징물을 걸면은 처벌받습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그거죠.
자기 그 나치의 광기 어린 집단 학살 같은 거를 정말 그 피해자 쪽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치는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다시 재생되어서 안 되겠다라는 의지로 하켄크루치까지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길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뭐 자기네들 옛날부터 쓰던 거라고 이렇게 우기는데 참 저는요 뭐 지금 딴 거 필요 없이 일본 사람들 어쨌든 우리 많이 괴롭혔잖아요. 예. 그거 잘못했다. 좀 하고 잘할게. 그렇게 어렵나? 대승적인. 예. 그거만 하면 지금 이런 거 정말 봄눈 녹듯이 다 될 것 같은데. 네. 짜증나요. 우길기 가지고 자꾸 우려먹는 거. 표정이 진짜 짜증나 보여요. 그 상징의 힘이라는 게 진짜 크잖아요. 특히 일반 일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익숙했고 우리한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 의미를 알 텐데 왜 하필 저렇게 오해할 만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조응천 의원한테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운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기운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의 미신의 힘도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상징들 우리가 부적들을 좀 갖고 있으면서 힘을 받는 것처럼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길기와 같은 상징의 부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기운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바꿔주려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헌호 선생님 얘기처럼 사실 이 도쿄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건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그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우려가 아니라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픽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 생각해보면 당시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로 소두증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가 돼서 대한민국 선수도 리우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 걱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려가 첫 번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우기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기기 논란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시 전범 국가인 일본으로 해서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봤을 때는 이 우길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우길기를 아예 안 쓰고 과거에 치부돼버린 상황이었으면은 저걸 갖고 너무 심각한 오해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얼마 전까지 관함식에서 이 일본에 있는 배, 이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오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까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일말에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게 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주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국제사회가 하는 게 단순한 의심이나 의혹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길기를 쓰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양수 의원님, 메달을 받는 사람이 이거 우길기 같아서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 하면 주겠다는 사람이 그 시안을 바꾸는 게 이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딱 봐도 이거는 우길기 형상을 좀 도용한 것 같은. 우길기 맞다? 예, 보이고요. 우길기를 형상화해놓고 부채라고 우기는 게 사실은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부채가 부채표 모두 있잖아요. 저희가 부채 보면 딱 알죠. 그래서 이거는 우길기를 본인들이 지금 올림픽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보이고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국제사회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주변 국가에 사죄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독일 총리들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그 2차 대전의 희생자들 그 탑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항상 거기에 그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왕따 안 시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독일 존중하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반성을 제대로 하는 나라를 우리가 칭찬을 하죠. 일본 제대로 된 반성 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반성을 하고 그래야 일본 정부가 우리 주변 국가들의 우려라든가 그리고 정말 이걸 부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부채했구나 라고 박수 쳐주고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일본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주변 국가에 잘하기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결론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는요, 8살 먹은 타이완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8살 타이완의 저우저강의 소년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소년은 4살 때 엄마에게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위산이라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엄마와 함께 위산에 오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의 엄마는 병을 앓다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와의 약속을 꼭 지켜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등산 훈련을 했습니다. 위산 해발 3,952m.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고산병에 시달리면서 이 8살 소년이 끝까지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 소년은요, 가방에 등산 내내 가지고 다녔던 가방에서 엄마의 초상화를 꺼내들면서 엄마, 우리가 함께 정상에 왔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엄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아들에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8살 소년의 참 기특한 효성,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오늘의 힐링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